자, 안녕하세요. 자, 오래간만에 함께하는 동영상입니다. 자, 조금 떨려요, 쌤도. 왜 그러냐면 그동안 좀 여러분들 뭐 고사 준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하다가 촬영을 하다 보면 좀 떨립니다. 떨려요.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66쪽입니다. 자, 66쪽 조선과 에도막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양반 관료 체제. 양반 관료 체제. 먼저 이 부분 왜 배울까 한번 볼까요? 이 부분 왜 배워요? 조선과 에도막구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변화를 배움으로써 오늘날 한국과 일본에 끼친 전통문화. 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네요. 보니까요. 그 다음에 핵심 단어가 가만무역, 거의 대부분 일본 거네요. 뭐 병농분리, 상킹고타이, 나낙, 조닌문화. 특히 이제 요 상킹고타이. 아, 이거 참 외래어니까 안 되려고는 생각 중입니다만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예, 왜냐면 상킹고타이 제도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에도마쿠를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상킹고타이 제도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다. 그리고 꼭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5글자입니다. 5글자. 이게 지금부터 미리 외워놓으세요. 미리 알려줍니다. 시험 문제 내는 걸. 자, 볼게요. 조선은 성약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신진사대부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였다. 자,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고요. 이후에 일본과 교류가 단절되었다. 자, 에도막구의 요청으로 통신사가 파견되었습니다. 통신사를 파견한 건 1609년 광해군 기유학조 때입니다. 기유학조 때. 광해군 때도 의외로 많은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외관, 조선 후기에는 외관이 어디냐면 부산 한 군데만 있습니다. 부산 한 군데만요. 한국사 문제인데 임진왜란 이전에는 부산포, 연포, 제포 세 군데였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는 딱 부산 한 군데입니다. 부산포 딱 한 군데예요. 부산포 딱 한 군데. 이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군제와 세제의 지속적인 개혁과 그 다음에 농업 생산력을 증대로 상업이 발전하였다. 이 조선 후기에 있었던 군제 개편은 뭐냐면 소고군제, 지방군제죠. 그 다음에 중앙군은 뭐예요? 오군영제.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앙군, 오군영은 지역군인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군은 뭘로 했어요? 의무병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군대 체제를 갖추게 됐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또 망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모병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모병제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로는 아마 모병제를 본격적으로 실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군대를 가게 되냐. 물론 이제 군대를 가긴 갈 수 있을 텐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군인들에 대한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봤던 첨대 개념으로 봤을 때는 모병제가 또 다른 신분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그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나머지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세제 개편이 있는데 세제 개편은 뭐예요? 광해군 때 대동법 공납이죠. 그다음에 인조 때 영전법. 그래서 전세 제도를 개정을 해줍니다. 재밌는 건 영정법이 만들어진 게 1636년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가장 못난 왕, 폭군하면 연산군 같은 폭군도 있다고 하지만 가장 못난 왕 하면 연산군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조를 꼽습니다. 인조를 뽑아요. 그만큼 이제 무능한 왕으로 우리가 인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인조 때에도 영정법과 같은 조세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규윤역법은 누구 때 거예요? 그렇죠. 영조임금 때죠. 영조임금 때. 그래서 뭐 우리가 말로는 조선 후기에 뭐 예송 논쟁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 후기의 살인들은 맨날 백성들의 삶은 뭐 내팽개치고 맨날 쌈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과 같은 그런 개혁 정책을 실시한 것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선 후기의 살인들을 보면 왜 자꾸 나쁜 역사만 기억을 할까요? 그게 바로 식민사관인 거죠. 그게 바로 식민사관이에요. 자학사관이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자, 농업생산력의 증대로 상업이 발전하였다. 또 이 시기에는 청과 서양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나타납니까? 조선 후기에. 그렇죠. 실학이 나타나요. 새로운 학문이 발전하게 됐다. 이런 사회 경제 변화와 그 다음에 신분 상승에 힘입어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에 서민들의 지위가 크게 성장을 하였다.
서민들에게 지위가 성장하면서 서민 중심의 문화가 나타나게 됐는데 하나가 사설시조, 하나가 판소리, 하나가 뭐예요? 민화. 민화는 이제 뭐예요? 뭐 어떻게 보면 양반 나무내기를 위해서 만든 그림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도 그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배웠고 그림을 어때요? 또 구매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만큼 서민들의 뭐 미적 감각이라든가 아니면 서민들의 경제력이 신장됐다는 걸 의미하죠. 이 판소리는 뭐 잘 아시는 거고요. 뭐 서민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예술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판소리하고 좀 비슷한 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이제 산대놀이 같은 거, 뭐 마단극 이런 것들이죠. 마단극이 산대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설시전은 양반들을 위한 시가 아니라 어때요? 일반 백성들을 위한 시예요. 그래서 서민들도 먹고 사는 것 이외에 상당히 많은 부분, 특히 문화, 뭐 요즘으로 따지면 문해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경제력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선 후기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보도록 합니다. 일본. 자, 일본 무로마치 막부. 제가 이제 여기다 간단하게 이제 일본 거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일본. 자, 일본의 역사요. 조그마한 글씨로 보여요. 먼저 이제 우리가 헤이안 시대. 794년에서 1185년. 헤이안 시대를 먼저 썼던 이유는 헤이안 시대는 어때요?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의 힘이 세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귀족의 힘이 강해졌고 그래서 이들 귀족들은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 뭘 고용해요? 무사들을 고용했고 나중에는 이제 어때요? 무사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자, 무사들이 권력을 장악한 첫 번째 시대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가마쿠라 막지. 이제 무로마치 뭐예요? 미나모토 가문이 지배했던 시절이기도 했죠. 1185년에서 1336년 이 가마쿠라 막부는 여몽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세력이 약해졌다고 그랬고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진 다음에 일본에 등장한 게 아시카가 다카우치에 뭐가 등장해요?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무로마치 막부 1336년에서 1573년. 그러니까 다음에 시험 문제 볼 때는 이제 가마쿠라 막부보다는 일단은 뭐부터 나와요? 무로마치 막부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는 1300 어떻게 보면 여기다 써볼게요. 무로마치 막부는 1333년부터 1392년까지 일본의 무슨 시대가 전개가 되냐면 일본의 남북조 시대가 전개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천황이 몇 명이에요? 일본 왕이 몇 명의 시대? 2명의 시대예요. 이때 이제 아무래도 일본이 결국은 분열된 거죠. 왕이 2명일 정도로 일본이 남조와 북조로 갈라져 싸우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생활이 힘들었고 중앙정부의 지방 세력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었고 얘가 뭘로 나타난 거야? 얘가 뭘로 나타나요? 결국은 왜구로 나타나게 된 거죠. 왜구로. 그러다가 이제 왜구는 1392년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이 건국됐죠. 그런데 이 조선왕조 건국 기념으로 일본이 통일됩니다. 그래서 1392년 일본 무로마 남북조 시대가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이 건국되면서 왜구가 상당 부분 세력이 약해져요. 외구 세력이 약해진 이유가 뭐 조선이라는 나라가 힘이 세졌다. 물론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 이때 우리나라와 똑같이 조선이 건국된과 동시에 일본이 통일되죠. 일본이 통일되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 막 깝치고 있었던 그런 뭐 밀무역 세력들, 그죠? 지방 세력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고 그러면서 왜구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왜구가 약해지고 명나라 같은 경우도 뭐 왜구 때문에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북로남해요. 그래서 명나라가 왜구를 막기 위해서 무르마치 망부에게 정식 무역을 인정해 주죠. 그게 바로 무슨 무역이에요? 감원무역이에요. 감원무역. 근데 앞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있어요? 조공무역이었죠. 자,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 정책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송이라든가 원나라는 뭘 만들었어요? 시박사. 시박사는 뭘 의미했어요? 활발한 해상 무역을 의미했잖아요. 해상 무역을 의미했는데 명나라는 무슨 정책을 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해금 정책이죠. 해금 정책. 그래서 뭐 아니면 조공무역 아니면 무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원래 들어가면 무역을 하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일본 왕의 이름으로 명나라에게 사신을 보낸 거 아니에요. 이때는 누구 이름으로 사신을 보냈냐면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 이름으로 명나라에 사신을 보냈어요.
쇼군 이름으로 명나라에 사신을 보냈고요. 그래서 그 대가로 명나라는 일본 무로마치에게 뭘 줬냐면 가마비라는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요. 이 증명서는 뭐냐면 딱 반쪽이죠. 반쪽. 어디 한번 볼까요? 가마. 편하게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가마비요. 이미지로 봅니다. 가마 이미지를 보면 딱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 이름으로 볼게요. 이 친구로 볼게요. 일본 가마 무역 하면은 무슨 무역이냐면 아이 잘 안 나온다. 가마 이거 이걸로 볼게요 그냥. 이게 또 PDF 파일이네 또. 아이 참 이래서 내 거 책이 좋다니까. 오, 그 시험 문제였어요. 여기 있네 여기. 이게 그러니까 명나라의 감압과 일본의 감압을 가지고 가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맞춰보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때까지 아직도 일본에는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구가 많았죠. 그래서 왜구 세력들이 일본 사신으로 가장해서 와가지고 노략질하는 걸 밀무역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명나라가 감압을 발급합니다. 명나라가 감압을 발급했었어요. 이처럼 이제 감압을 가지고 무역이 이루어졌다. 무슨 무역입니까? 감합무역, 무르마치 막부 때예요. 그래서 명과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실권은 점차 지방 세력 누구에게 넘어가요? 나이묘. 여기 보니 가마쿠라 막부 시대 때는 쇼군 밑에 넘버 2를 국행인이라고 불렀죠. 무르마치 막부 때는 지방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넘버 2 지방 세력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이묘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이묘. 이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르마치 막부 시대에는 서민들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수리시설이 정비되고 이모작. 역시 이제 일본에서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모내기 이모작 그랬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이 무로마치 막부 시대 때 이모작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농업이 발달하다 보니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게 됐고 상업조합이 뭐가 등장하냐면 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자 하면 아무래도 금융조합이겠죠. 금융조합. 그래서 은좌거리.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은좌거리. 이게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긴자 맛집이 그러는데, 긴자 맛집이. 그러니까 이제 이 긴자는 뭐냐면 도쿄에 가보면 가장 큰 번화가가 이제 바로 이제 긴자인데, 긴자는 뭐냐면 한국말로 쓰면 은좌예요. 은을 사용했던 상인 집단들.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송나라의 은행과 마찬가지죠. 은행과 마찬가지.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상인조합이 생길 정도로 상업 규모가 커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화폐의 유통과 원거리 상업도 발전했고요. 그래서 서민문화로서 이때 뭐가 등장하냐면 다도와 차를 마시는 거요. 그 다음에 뭐예요? 꽃꽂이. 꽃꽂이가 번성을 한 때가 바로 무슨 시대다? 무르마치 막부 시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5세기 후반에는 쇼군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일본이 치고받고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다이묘가 두 개로 갈라져 싸우게 됩니다. 쇼군의 자리를 놓고 전국에 있는 다이묘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전체가 동군과 서군으로 갈라져요.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오니네 난이라고 부르죠. 오니네 난. 8번째 그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이었던 아시카카 요시마사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동생에게 권좌를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과 동시에 아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시카카 요시마사가 동생에게 줬던 권력을 뺐죠. 이게 세상에서 제일 째째한 게 뭐예요? 줬다 뺏는 거잖아요. 줬다 뺏는 거. 그래서 이제 일본 전체 지방에 있던 다이묘들이 두 개로 갈라져요.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요시마사의 아들 편과 동생 편으로. 그래서 동군과 서군으로 치열하게 갈라졌는데 그게 이제 온인의 난인데 그러면서 약 100년간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할 때까지 약 100여 년간 중국은 엄청난 전쟁의 시대가 전개가 되는데 얘를 보고 우리가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일본의 전국시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본의 전국시대는 온인의 난부터 시작됩니다. 온인의 난. 얘는 이제 동아시아사에서는 주관식으로 많이 냈는데 세계사에서는 현재까지는 안 될 예정이에요. 안 될 예정. 그래서 약 100여 년간 일본 지방의 다이묘들이 치고받고 싸웠다. 전국시대고요. 이때 이제 통일 영웅으로 등장한 게 이제 첫 번째 오다 노부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다 노부나가가 헨노지에서 사망을 하자 권력을 잡은 게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한 게 159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게 몇 년이니까 1592년이니까 일본을 통일하자마자 뭘 일으킨 거예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였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이후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일본을 다시 통일한 거 바로 누굽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에도마쿠입니다. 1603년. 에도마쿠요. 에도마쿠. 자, 에도 시대는 쇼군이 중앙과 직할지를 지배하였고, 지방은 아직도 이제 똑같이 누구예요? 무로마치 마쿠 시대의 지방의 세력가들을 다이묘라고 불렀죠. 그래서 다이묘가 번을 통해서 다이묘가 지배하는 지방을 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중앙의 마쿠와 그 다음에 지방의 번 합쳐가지고 에도 마쿠 시대 때의 통치체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막번 체제라고 부릅니다. 바쿠한, 일본어로 하면 바쿠한 그러는데요. 막번 체제라고 불러요. 자, 이때 이제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무슨 제도냐면 산킨 고타이 제도예요. 산킨 고타이 제도는 근데 뒤에 가서도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조금 이따 가서 이야기를 지금 뭐 이야기하죠 뭐. 산킨 고타이 제도 뭡니까?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이 1년에 한 번씩 6개월 단위입니다. 6개월 단위로 에도에 왔다가 자기 동네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에도가 도쿄잖아요. 도쿄 옆에 있는 친구는 좀 괜찮겠죠.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서 1년에 1년의 절반은 도쿄, 일본의 절반은 자기 땅.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멀리 있는 지역, 오사카 정도 딱 중간인데요. 오사카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근데 이제 저기 큐슈에 있는 지역, 뭐 큐슈 제 끝에 있는 게 가고시마인데 가고시마는 이제 6개월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1년 365일 가운데 한 절반을 길거리에서 시간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애들로부터 먼 지역에 있는 다이묘일수록 요 산킹고타이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돈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에도로부터 먼 곳에 있는 다이묘는 에도마쿠의 말을 안 듣는 놈이었을 거고요. 에도마쿠로부터 가까운 지역에 있는 다이묘들은 뭐예요? 쇼군의 말을 잘 듣는 친구였겠죠. 아무튼 요 산킨 고타이 제도를 통해서 에도마쿠는 중앙에 있는 쇼군의 힘을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이묘들이 움직일 때마다 1년의 절반 정도는 길거리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애들이 움직이면서 돈을 겁나게 많이 쓰게 된 거죠. 이렇게 요즘으로 따지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해당되는 지역마다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돼요. 상업이요. 그래서 이 산킨 고타이 제도는 일본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돼요. 아주 중요한 배경.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도시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왜 도시가 발달하지 못했냐면 돈이 가장 많은 양반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돈 많은 양반들이 안 움직였던 거죠. 이게 돈 많은 양반들이 안 움직였다는 이야기는 돈이 안 움직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에 도시가 발달하지 못하고 상공업도 발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조선 후기의 양반들은 어때요? 내가 장날이 돼서 시장에 가느니 어때요? 시장이 나한테 왔죠. 시장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조선시대 양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상공업이 더욱더 그 다음에 도시가 발전했을 건가는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킨 고타이 제도가 오늘날 근대 일본을 만들었던 저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에도마쿠 시대의 무사들은 병농분리, 얘도 꼭 알아두세요. 병농분리. 이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든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찌바사 히데요시인데요. 얘 자체가 뭐예요? 얘 자체도 아주 가난한 소작농 출신이었죠. 이게 농민 출신으로서 국가 최고 권력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극상인 거죠. 일종의 본인은 하극상으로 국가 최고 권력자가 되기는 했는데 되고 나서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꿈을 꾸고 있다 보니 중앙에 있는 다이묘들의 세력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병농을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즉 이제 농민들은 더 이상 뭐가 못 돼요? 무사계급이 못 되게 만들어요. 본인은 농민 출신으로 무사가 돼갖고 성공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뭐가 못 된다. 일반인들은 뭐가 못 돼요? 무사가 못 되게 만드는 거예요. 병농 분리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은 어때요? 산농공상의 신분제도가 확립이 되죠. 산농공상의 신분제도가 확립됐고요. 그 다음에 다이묘들도 농촌에서 못 살고 어디서 살아요? 도시에서 살게 돼요.
바로 이제 이란 병농분리 정책의 일본의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일본식 뭐가 만들어져요?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이 일본식 도시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조카마치라고 불렀죠. 조카마치. 조카마치입니다. 조카마치가 만들어졌어요. 조카마치. 그래서 조카마치. 그러니까 이제 이 병농분리와 조카마치 때문에 이제 다이묘들은 오로지 어디에서만 거주를 해요? 도시에서만 거주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아까 우리나라 양반들은 끝까지 농촌에 거주했다고 그랬는데 일본은 에도마쿠 시대에 강제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양반들을 강제로 도시로 이주시킨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물놀이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자, 굉장히 활발해지게 됐어요. 자, 조카마치입니다. 조카마치 에도마쿠 시대의 풍경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도시에 거주하게 되는 다이묘들은 자기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성을 엄청나게 높게 쌓죠. 이 높게 쌓은 그 일본 에도마쿠 시대 이후에 요 성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덴슈가쿠, 천수각이라고 불러요. 우리 뭐 오사카도 가보면 이렇게 뭐 오사카 성 하면 높은 뭐 탑 같은 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천수각이라고 불러요. 천수각이. 조카마치입니다. 조카마치. 자, 그 다음에, 자, 16세기부터 누가 들어와요? 포르투갈 상인들이 들어와요. 1543년, 포르투갈 살리 신, 다네카시마의 조총이 전해됩니다. 조총. 1543년, 즉,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50년 전에 일본 아이들은 이제 드디어 조총을 수입하게 됐던 거죠. 조총. 아무튼, 포르투갈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일본인들이 해외 무역을 본격화하기 시작해요.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어디를 차지해요? 중국에서. 중국. 마카오 있죠, 마카오. 마카오를 거점으로 교역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제 어때요? 이때부터 명나라는 세금 정책을 완화했고, 이때부터 완전히 뭐가 사라져요? 외국어가 소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외국어가 소멸이 됩니다. 왜? 뭐 목숨 걸고 가서 싸우느니 어디 가서 교육을 하면 되니까. 마카오에 가서 교육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에도마쿠는 초기에 교육의 공신력을 높이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로 나아가는 상인들에게 무역 허가증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슈인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슈인장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슈인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인장이라고 불렀어요. 주인장. 왜 그러냐면 이 주인장이 바로 뭔데 슈인장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장인은 종이떼기예요. 주인은 붉을 주자예요. 그러니까 빨간 도장이 찍힌 문서. 이 빨간 도장이 찍힌 문서인 주인장을 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마카오라든가 오키나와라든가 아니면 동남아시아에 가서 교육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곳에 뭐가 만들어졌다. 일본인 마을이 만들어졌다. 일본인 마을이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니혼 마찌가 만들어지죠. 니혼 마찌. 니혼 마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다낭 있잖아요. 다낭. 베트남 다낭. 베트남 다낭에 가도 이때부터 일본 놈들이 진출해서 이제 니혼 마찌가 만들어졌고요. 요게 이제 일본 그 다낭 가보면 어때요? 니혼바시라는 게 있죠. 일본 다리 있죠. 일본 상인들이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건너갔던 다리 처음으로 이제 니혼바시라는 것도 이제 있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언제냐면 에도마쿠 초기예요. 에도마쿠 초기. 자, 슈인장. 아까 무로마찌 마쿠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로마찌 마쿠는 한번 써볼게요. 무로마찌 마쿠는 무슨 무역? 그렇지, 가만 무역이에요. 그런데 에도마쿠는 초기에는 무슨 무역이에요? 그렇죠. 주인장 무역이죠. 좀 서로 다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본사가 어렵다라고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꼭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이후 에도마쿠는 통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그리스도교를 금지하고 사교육을 통제하는 등 쇄국 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가있던 일본인들을 더 이상 귀국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이때 이제 동남아시아에 가있던 많은 일본 상인들이 뭘 믿었냐면 그리스도교를 믿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평등을 주장하죠.
평등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그렇죠. 막부 정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쇄국 정책을 취해요. 일본도. 그러나 딱 한 군데만 열어뒀다. 어디예요? 나가사키. 누구에게? 레돌란드 상인들에게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때 레돌란드 상인을 통해서 서양의 의학, 천문학, 조선술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일본 아이들은 서양의 학문을 상당히 오랫동안 뭐라고 불렀다? 란카쿠라고 불렀다. 서양 학문이 란카쿠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7개 연맹 국가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트레이트 동맹 해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연맹 국가인데, 이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센 게 바로 어디냐면 홀란드예요. 이제 홀란드공 오렌지. 우리가 네덜란드를 뭐 오렌지 뭐 군단 뭐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축구할 때. 왜냐면 홀란드의 지배자 이름이 바로 오렌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홀란드가 바로 이제 네덜란드의 중심인데, 이 홀란드를 일본 놈들이 환자로 쓰다 보니 뭐라고 썼냐면 화란이라고 썼어요. 한자로 화란이라고 썼고요. 그래서 화자 빼고, 그래서 얘가 네덜란드 학문이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난하게 된 거죠. 난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불러요. 다만 우리는 화란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은 홀란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은 홀란도를 한자로 쓰다 보니까 화란이 됐는데, 우리는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이 화란이라고 쓰지만 일본 아이들은 홀란도라고 읽어요. 홀란도라고. 좀 웃기죠? 자, 이 책을 제가 굉장히 즐겨하는 책이에요. 해체신서. 얘도 당구장 표시해 놔볼게요. 야, 일본 시험 문제 나올 거 많네. 아까 이제 쌍킹 고타이 제도도 있는데 해체신서까지 내면 좀 곤란한데, 아무튼 이 해체신서는 스카타 겐파쿠라는 사람이 쓴 서양 해부책인데요. 이게 일본 아이들이 이 네덜란드 사람이 쓴 스카타 겐파쿠가 쓴 책을, 서양 책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즘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의학서적은 다 일본식 한자예요. 뭐 신경, 동맥 이거 다 일본식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이 해체 신서를 쓰면서 드디어 이제 학문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동안은 학문은 어때요? 중국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인데, 해체 신서 이후부터는 일본, 한반도, 중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있어서 완전히 문화의 흐름이 송두리째 바뀌죠. 송두리째 바뀌었던 계기가 된 책, 바로 해체 신서예요. 이러니 제가 주관식으로 안 낼 수 있겠어요. 그죠? 동아시아에서 이제 어때요? 학문 교류의 흐름이 바뀐 책, 해체신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했던 섬 이름이 뭐냐면 대지마예요. 대지마. 한국말로 하면 출도예요. 일본어로 나가다를 내로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섬은 아시죠? 뭐라 불러요? 시마라고 불러요. 시마. 그래서 출도인데, 출도를 일본어로 읽으니까 대지마가 되는 거죠. 나가사키 앞에 있던 요 조그만한 인공섬이에요. 여기에서 네덜란드들이 거주했고, 이것을 통해서 서양 문화가 들어왔다. 뭐 실제로 뭐 이 대지마라는 섬이 뭐 엄청나게 큰 섬이냐. 지금은 네덜란드 가면, 나가사키 가면 이 섬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뭐 기껏해야 우리 후간보다 좀 작아요. 후간 정도. 후간보다 작은 섬이었고, 이거에서 뭐 네덜란드 사람 한 10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그래요. 절대 밖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 허락을 했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나가는 건 허락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이 네지마에 가서 이제 서양 학문을 배우고 뭐 교류를 했던 거죠. 자, 에도 시대에는 개간 사업으로 경제가 확대되었고, 12법, 거름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농업이 발달했다. 상품 작물이 재배됐고요. 그다음에 막번 체제, 전국의 도로망 정비, 아까 이야기했던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쌍킹 고타이 제도와 관련이 있죠. 병농 분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업조합들. 아까 부르마츠 막부 시대 때 생기기 시작했던 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 이제 어때요? 상인들이 등장했는데, 에도 막부 시대에 이제 도시 상인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조닌 그랬어요. 조닌.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때 도시를 뭐라 불렀다고요? 조카 마치라고 불렀죠. 조카네, 조카.
이 조카는 한국말로 쓰면 뭐냐면 조카마치는 이 성이라는 발음을 일본 아이들은 못해요. 성을. 그래서 이 성을 일본 아이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아래하에서 이야기했던 히읗 발음 역시 일본 아이들 발음 못해요. 히읗, 히읗, 치읓 이런 거 발음 못해요. 다 뭐라고 부르냐면 카 발음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하도 발음 못하니까 얘가 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조카. 마치는 뭐냐면 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 마치는 성 아래에 있는 마을. 성 아래에 있는 마을 조카마치. 에도마쿠 시대의 도시라고 불렀고요. 이 조카마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상인들을 뭐라 불렀냐면 조닌 그렇게 불렀던 거죠. 마치 뭐 서양으로 따지면 성이 부르그잖아요. 그래서 성 아래에 있던 사람들 부르조아지 그렇게 불렀던 것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에도마쿠 시대의 서민 문화 가부키. 우리나라로 따지면 판소리죠. 그죠? 일본 판소리예요. 연극이죠, 연극이요. 뭐 유명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게이샤들이 나오죠. 배우들. 그다음에 우키요에 뭐예요? 에도마쿠 시대에 풍속한데 재밌는 건 이 우키요에는 재밌는 건 그림이 아니야. 이거 판화야. 판화예요. 후지산하고 같이 나와 있는 이 멀리 있는 게 후지산이죠. 가나카와 해변의 높은 파도. 뭐요? 까치시카 후쿠사이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하는 우키요에입니다. 우키요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판화예요. 판화. 이게 판화가 왜 등장했냐면 이제 일본도 이제 존인들도 이제 어때요? 문화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력이 신장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 많은 그림들을 그려낼 수가 없죠.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보급을 하고 싶은 거야. 그림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이거 본 거예요. 판화로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얼마나 정밀한 거예요. 이게 상상해 보세요. 이게 판화라니. 이게 손으로 그린 그림이 아닌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본 아이들이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일본 아이들이 당연히 어때요. 정밀기계네 뭐네 이런 뭐 꼼꼼하고 세밀하고 이런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따라갈래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키요에 하나만 봐도. 웃기죠? 우키요에. 조민문화. 자, 여기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나중에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해 보세요. 그다음에 에도마쿠 시대 때 아까 신분질서 병농분리와 관련이 있어요. 병농분리. 그죠? 꼭 써놓으세요. 병농분리. 교육대미대우시. 성략을 체제에 유지하기 위한 관학으로서 중시했고 양명학도 성행하였다.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에 일부 학자들은 고전과 고대사 연구를 통해서 유교, 불교 등 외래 사상 이전의 고대 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국학운동.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견당사 이전의 일본으로 돌아가자. 견당사 이전. 그러니까 나라시대 이전 일본으로 돌아가자. 라고 보면서 이제 뭘 주장하냐면 신도와 천황을 주장하면서 존왕량이 운동이라는 것들이 에도마쿠 말기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국학운동 이꼬르 존왕량이죠. 그리고 이 존왕량이가 바로 뭘로 연결이 돼요? 쌀바람 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쵸? 메이지 유신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메이지 유신. 자, 그렇게 되고요. 에도마쿠 말기 시대에는 나라 시대 이전에 원래 일본으로 돌아가자. 국학운동 이게 바로 뭘로 연결이 된다? 존왕량이로 연결되었다. 다이묘 통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쌍킨 고타이제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일본 책을 읽어보면 쌍킨 고타이 제도 가운데 여기 뒤에 있는 수행원들이 무수히 많이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3번 문제. 자, 고흐라는 사람이 그렸던 탕귀 영감이라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탕귀 영감이요. 후기 인상파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에 일본의 후지산과 가부키 배우가 나와요. 그죠? 게이사 배우들이 나옵니다.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배경. 이 배경을 꼭 오늘 수업이 끝난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에다 올려놓으세요. 오케이? 자, 이 배경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걸 제가 수행평가로 한꺼번에 같이 낼게요. 수행평가로. 마칩니다.